어제 오전 9시 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발사대를 향해 출발합니다.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린 누리호는 시속 1.5km로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37만 개 부품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0시 40분 조립동을 나선 지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한 발사대. 연료와 전력 등을 공급해 누리호의 탯줄이라고도 불리는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하기 위해 누리호 기립과 고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총 3시간여 만에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우뚝 섰습니다. 전선을 연결해 전자부품들 작동 여부도 점검했고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유공합 라인도 연결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대는 누리호 4호기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모두 13기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위성 총 중량은 960kg으로 최초로 임무위성을 실어 나른 지난 3차 발사 때보다 2배 정도 무겁습니다. 목표 고도는 600km로 지난 3차 때보다 50km 높였습니다. 현재 예정된 발사 시각은 내일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로 탑재 위성의 주요 임무인 오로라 관측에 적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누리호 4호기는 민간 기업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한 첫 번째 발사체입니다.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를 제작, 조립했고 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 한국형 발사체의 첫 민간 주도, 첫 야간 발사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이 한국형 로켓 누리호 발사인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인데 이제 내일 밤을 자정을 넘어서니까 모레라고 해야 되나요? 새벽이죠. 네. 그렇죠. 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딱 요 새벽인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쏘면 우리가 그래서 뭐가 좋은지 이게 좀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재식 작가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곽 작가님. 이게 이제 누리호가 이번에 쏘는 게 4번째 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를 쐈고. 근데 제 기억에 3차가 한 2년 반 전이었는데 이때 낮에 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쏘는 거 막 보러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쵸. 이번에 이거 왜 밤에 쏩니까? 이거 못 보러 가잖아요, 이러면. 이 밤에 쏘는 이유가 사실 되게 복잡한데요. 네. 그중에서 제일 설명하기 쉬운 이유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이번에 누리호가 수행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라는 좀 묵직한 큰 위성 하나를 띄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위성이 갖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가 극지방의 오로라를 관찰하는 겁니다. 아. 근데 위성이라는 걸 한번 올라가면 정해진 그 각도와 높이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빙빙 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극지방의 오로라를 제 시간에 오로라가 보일 때 잘 찍을 수 있는 데다가 이 인공위성을 딱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시간과 방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그거 말고도 조금 더 변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자정 가까운 새벽 시간에 띄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와서 이번엔 밤에 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적의 우주 항로를 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뭐 기후든 뭐 기상이든 어떤 여러 가지 변수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당장 오늘 비가 왔습니다. 좀 네. 약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정해진 시간은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 중에서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보내는 네. 걸로 네. 되는데 변수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 너무 세다라고 네. 하면 뭐 아무래도 좀 올리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러면 뭐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주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상 예보를 할 때 느끼는 그 바람뿐만 아니라 네. 고공의 높은 지역의 바람도 얼마나 센지도 보거든요. 높이 올라갔을 때 바람 얼마나 받는지도 그러니까 따로 풍선 같은 걸 띄워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또 품질 관리를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모든 부품들이 조립되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지만 네. 이 누리호 무게가 한 200톤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200톤이 있는 거를 이걸 눕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발사할 때는 그걸 세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200톤이 눕혀 있던 게 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확인을 또 했다라고 하지만 뭔가 발사 직전에 이거 좀 뭔가 삐끗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낮지만 있기는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약간 변수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 오늘 한 거죠, 일단 하기는. 그렇죠. 네, 네. 요거 실험도 한번 했어, 리허설도 한번 했었고, 아. 네, 그렇습니다. 곽 작가님, 그래서 이제 요번이 다시 제가 또 이제 돌아가면 4차 발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냥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또 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매 차수별 발사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4차라서 특별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임무가 계속 달라졌습니다. 일단 1차 때는 그냥 뭐 임무가 딱히 없이 그냥 무게추만 실어가지고 한번 로켓만 실험해 본 거였고요. 근데 테스트만 한번 해본 네, 거군요. 그 제대로 안 됐었죠. 네. 2차 때는 그야말로 실험을 위한 그냥 인공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거를 2차 때는 올려가지고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실패해서 이게 날아가면 아까우니까. 네네네. 3차 때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한 위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차세대 소형 위성을 그때 올렸었는데 무게가 한 180kg 정도였습니다. 네.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좀 우주의 낮은 궤도 엘리오라고 하죠. 네. 거기에 뭐 많이 올리면 한 2톤 이상도 무게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위성이라고 하는데 3차 때는 불과 한 180kg 그 정도 올렸으니까 사실 누리호의 제 힘을 거의 다 못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네, 네. 차세대 중형 위성 이게 이제 이름이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축약된 번호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위성 발사를 밤에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약주 한잔 하시면서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겠죠. 이 위성 이 약어 번호를 희한하게 카스 500이라고 합니다. CAS 500이라고 합니다. 왜?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카스가 카스 된 거예요? 500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네. 카스 500이라고 했냐면 이게 뭐 어드밴스드 뭐 위성 해가지고 세틀라이트 해가지고 앞에는 카스고 네. 500은 이건 무게가 500kg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500cc 잔이라는 뜻이 아니고 네. 무게가 500kg급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남는 무게를 이용해서 다른 위성들도 조그만한 위성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12개의 위성들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1톤 가까운 위성들을 우주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누리호의 힘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험이고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 임무는 약간 뭔가 오감도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불러도 좋다. 왜죠? 이상의 그 유명한 시 오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0세, 13인의 아이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번에 제대로 성공하면 네. 13기의 위성이 우주로 질주하고 있어. 이렇게 시작하겠죠. 13기를 탑. 예, 주 위성 하나하고 12개의 작은 위성을 이번에 네. 한 번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엔 실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그 시작을 알릴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경제학자시니까 제가 좀 산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한국 우주 산업이 그러면 오늘 이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어느 단계를 뛰어넘는 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결국은 우주 발사체 같은 거의 정확도는 많이 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많이 쏴봐야 되는 건 결국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랑 투자를 그럼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보니까 GDP 대비 비중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0.03% 됩니다. 0.03%. 근데 미국이 0.3% 정도 되고요. 네. 일본만 해도 0.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 대비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조금 규모가 큰 편, 투자 규모가 큰 편이다. 그럼 우리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13개 위성 이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면서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의학 위성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머크라고 하는 미국 제약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어떻게 이걸 키우고 발화시키는지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럼 그 지구에서 못해라는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지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 몸이랑 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크기 때문에 사방으로 클 수 있는데 네네. 땅으로 이렇게 붙어서 큽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얘를 키우면 더 우리 몸 안에서 키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우주에서는 3D로 크나요? 예, 3D를 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비유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위성 중에 일부분은 또 그런 뭐 줄기세포나 아니면 항암제를 발화시키는 역할을 그거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프린팅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위성 자체 저희는 위성을 쏘면 보통 얘가 우주까지 어떻게 가지? 인터스텔라 같은 스토리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 가서 하는 일이 꽤 의미 있는 일이 많고 그것이 연관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 얘기까지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약간 SF 영화에서 본 것 같아. 뭐 그러다 괴물이 태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에일리언 스토리죠.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허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GDP 대비 특히 우린 GDP가 더 작으니까 네. 이 퍼센티지까지 작으면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굉장히 적게 쓰고 있는 건데 네. 우주 산업에 돈을 쓴다라는 게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나사를 지금 굉장히 축소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하면은 머스크는 이 사람 비즈니스맨인데 손해 보기 싫어하는데 또 우주 산업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우주 산업이라는 게 워낙 실패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쭉 투자를 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10년 정도의 트렌드는 민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김정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여기서 뭔가 나올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민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유고요. 네. 이번에 사실 우리가 발사하는 발사체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는 항공우주청, 예전에 이제 항우연이죠. 여기서 네. 많이 하던 거를 최근 네. 들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무슨 돈의 냄새를 맡느냐? 사실 우주가 약간 보물섬 같습니다. 헬리움 3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구에는 굉장히 희소하고요. 네.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kg에 한 300억 원 정도 해요. 이게 1kg 예요? 예. 네. 근데 이 헬리움 3가 얼마나 좋은 자원이냐 하면 요거 있으면 사실 100톤이면 탄소 배출이나 방사선 문제 없이 인류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이게 효율적인 자원인데 네. 이게 우주에 달에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 한 10만 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는데 이 소행성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지금 소행성에 있는 헬륨3 캔다고 그러고 네,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벤처 기업들이 지금 달에 있는 헬륨3 캐겠다 요거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군요. 저희 트럼프 얘기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트럼프가 최근에 중국에 한 수 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죠? 히토류. 히토류. 히토류가 또 여기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 중국한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야 중국한테 자꾸 이러고 히토류에 목매느니 여기 가서 한번 캐보자 이런 거 지금 미국의 벤처 캐피탈 갖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원의 보물섬의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에는 다른 나라가 갔었는데 왜 우리나라도 간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는 우리도 가야 한다라는 또 이유를 말씀을 주셨네요. 네, 저같이 약간 단순한 사람이 생각해 보면 달의 미국 섹터, 달의 한국 섹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저희 노르웨이 북해에서 유전이 터진 것처럼 한국 섹터에서 엄청난 헬륨3가 나왔대.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뭐 지금 재밌네요. 우리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주도하는 점이 기존과는 달라진 점인데 우선은 궁금해요. 한화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네, 아까 뭐 기술적으로 1, 2, 3차하고 4차 달라진 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차이는 이번에는 제작 주도를 공공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주도하게 됐다라는 게 사실 이번이 제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네. 한화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나름대로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네. 한화가 처음으로 우주 발사체 사업에 발을 디딘 게 90년대 말부터 발을 디뎠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져보면 거의 뭐 한 20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발을 디뎠습니다. 네.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한화는 좀 잘했다라고 스스로 좀 내세운 경향이 있었냐면 우주선에 이 불 뿜는 그 로켓 엔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좀 우주 로켓에서 멋있어 보이는 그 부분.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원리가 우리가 딱 봐도 불을 뿜으면서 날아다니니까 좀 이렇게 비행기 제트 엔진하고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본 원리로 들어가면 제트 엔진하고 로켓 엔진하고 닮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화 같은 경우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공군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외국에서 도면을 받아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면허 생산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했었어요. 네네네. 제트 엔진 만드는 사업을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작년에는 10,000번째 엔진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 기념식도 막 크게 했었거든요. 10,000번째요? 네, 그래서 제트 엔진과 관련된 이런 거에 발을 많이 디뎌 있으니까 연관돼 있는 로켓 엔진도 하기 좋은 상황이라 네. 누리호 로켓 엔진의 진작부터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좀 바꿔야 될 텐데 어느 기업에 넘겨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입찰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항공우주산업 흔히 카이라고 하는 회사죠. 네. 이 경상남도 사천에 공장이 있는 이 카이라는 회사하고 이 한화하고 서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입찰 결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겠죠. 뭐 비용하고 뭐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하고 이런 거 본 네네네. 결과 한화가 이겨가지고 이제 수주를 해서 앞으로 이제 누리호는 한화 쪽에서 쭉 하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듣고 봤더니 결국 또 미국 얘기를 좀 해보는데 나사가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머스크의 스페이스에 많이 이걸 넘겼잖아요. 우리도 약간 비슷한 모델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막 이제 우리도 막 되돌아오고 막 이런 것도 막 연구하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우주업계에 약간 좀 유행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많이 쓰는 용어로 뉴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어떤 국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죠. 국가의 위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생돈 들여서 하는 거다라는 게 주류의 생각이었는데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세상 이상을 바뀌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 그 회사가 워낙에 싼값에 우주로 뭘 많이 보내주게 되면서 그런 게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 네. 이제는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주는 사업,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일론 머스크 회장님 거기서 막 인터넷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사업이 매출이 나고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네. 경제적인 이유로 돈 벌려고 우주로 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게 유행행처럼 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체 주도로 이걸 하면 이점이 많다라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이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민간한테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어떤 업체들이 나서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좀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받아줘야죠, 이제 또. 네. 나서서 좀 받아준 그런 게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SBS 하노이의 신부라는 특집 드라마로 데뷔했던 우리나라의 진짜 뛰어난 배우인 김옥빈 배우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옥빈 배우님하고 이 누리호가 공통점이 뭘까요? 닮은 점? 같은 점? 공통점 뭘까요? 뭘 발견하셨을까요? 네. 뭐가 뭔가요? 있죠? 김옥빈 배우 둘 다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허 교수님 아셨어요? 전 몰랐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김옥빈 배우님 어릴 때 고흥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만 네. 지금은 이제 주로 조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발사장 근처에 있는 고흥 쪽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네. 한화에서 이거를 넘겨받아가지고 하려고 전라남도 순천의 율촌 산단 지역에 이 누리호 로켓 만드는 공장을 되게 크게 지었습니다. 한 번에 뭐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의 누리호를 네.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5차, 6차 뭐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보내게 될 텐데 로켓 만드는 공장을 건설해서 뭐 거액의 돈을 기업이 투자할 정도로 이 정도로 민간으로 좀 보내겠다라는 의지는 네, 좀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또 지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전- 김옥빈 배우의 그거 끝나고 나서 이상과 김옥빈 씨만 생각이 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좋은 비유로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허 교수님,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결국 혜택은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니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은 뭐 관련사도 있고 할 테니 이 어떤 밸류 체인이 새로 생겨난다. 그래서 좀 경제의 활기를 돌게 한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는 뭐 유체역학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재 기술, 우주에서 활동하려면 예를 들어 달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하루에 300도가 나는데 네. 공기가 없어서 그럼 그거 버티려면 소재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관 산업으로 뻗어 나가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저희 왜 연말에 회식할 때 부장님께서 네.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육해공 중에 뭘로 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뭘 먹어야 잘 그러면 먹었다는 이제 소리 보통 이제 들을까?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육해공 다요. 뭐 이렇게 네. 가서 뭔가를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화가 생각보다는 육해공 쪽이 굉장히 다 좋다. 근데 얘네들 사이에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6을 맡고 있었고 이게 네. 삼성 테크인을 인수한 거죠. 그다음에 한화 오션이 해고요. 네.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즈라고 해서 여기는 항공우주 방산전자 레이더 뭐 이런 거 하는 데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의 한 75%가 인공위성 관련된 산업이에요. 나머지 25%가 뭐 상업적 우주여행이라던가 정부 네. R&D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러면 인공위성 사업하면 뭐 할까요? 외국에서 그 외부에서 인공위성 통신 기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또 한화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가 또 이걸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 같냐면 그 배를 바다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연동시키려고 해요. 항행 기술. 그럼 요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정확한 실시간 통신 같은 것들이 인공위성과 필요합니다. 네, 네. 왠지 느낌이 안 오세요? 이 육해공이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정도의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를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모두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이제 누리호 보내주고 우리 다음 차세대 발사체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곽 작가님,
네 번째 발사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쏴본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벌써 차세대 논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자는 논의 자체는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 벌써? 더 큰 체급의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번에는 달까지 뭔가를 보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진작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논의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누리호를 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덩치를 더 키운다라는 발상이 나왔다가 네. 아까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거를 성공시켜가지고 네. 되돌아오잖아요. 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차세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던 데다가 지금 누리호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누리호를 계속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 경험을 쭉 더 쌓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과방위 국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좀 화제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화제가 별로 안 됐어요. 네. 지난번 아, 그래요? 과방위 네. 국정감사 때 그래서 그때 뭐 이 기업에서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우리나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네. 일단 재사용 발사체 쪽으로 차세대는 가는 걸로는 어느 정도 이걸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그쪽 네. 기술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네. 네. 그게 완성될 때까지 누리호를 얼마나 더 추가로 더 쏠 거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기업이나 업체 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거를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네요. 허 교수님, 그 차세대에서 우리도 막 스페이스 엑스처럼 돌아오는 거 만들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발비가 또 만만치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주산업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더 확대시킬 만큼 우리 경제 규모가 되느냐 또 우리에게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학자시니까는 계속 좀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요즘은 제가 경제학과 교수지만 경제라는 말에서 잘 안 끝나고 뒤에 자꾸 안보를 붙이는 트렌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고 아무래도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안보 분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관 산업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첨단 산업의 집합체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 AI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다음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첨단 산업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해서 좀 돈은 들지만 또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 발사가 성공을 하면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뉴스페이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누리호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틈새 시장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뭐 이건 옛날 수치라 가지고 지금 적용되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3년 전에 한 일간지에서 그런 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 회장님 로켓보다는 비용이 한 40배 가까이 더 들 것 같다 누리호가. 네. 물론 뭐 실험용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하면서 하는 거니까 뭐 비용 많이 들 수밖에 없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게 당장 경제성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번에 우리가 보내는 게 차세대 중형위성 3호지 않습니까? 그러면 1호, 2호가 그중에 먼저 올라갔겠죠? 네네. 근데 안 그래요. 2호가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왜 못 올라갔느냐? 네. 원래 러시아 로켓을 빌려가지고 진작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아. 러시아하고 이 계약을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세대 네. 중형위성 2호가 오히려 3호보다 나중에 내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발사체가 없다라는 게 이런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틈새 시장을 확보를 하면서 비용도 충분히 낮춰간다면 네.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죠.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일 밤, 모레 밤 발사인데 저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예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야 지금 된다. 기술진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2차, 3차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거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사실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 하면 부정탈래나?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실패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2차, 3차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이게 제작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거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았던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다음에 하는 첫 번째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거대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경 곤두세우고 지금 잠을 못 이룰 것 같거든요.
저는 제발 이번 건은 좀 멋지게 좀 성공을 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나도 바짝 긴장하고 있겠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시간상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 우주 산업뿐만이 아니라 방위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저는 되게 아쉬운 문화 중에 하나가 네. 실패하면 끝나는 문화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 곽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도전하는 와중에 그중에 뭔가 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